예, 반갑습니다. 예, 소개받은 이병욱입니다. 주어진 원고를 읽어가면서 그 어떤 부분을 설명하고 이렇게 발표에 임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고요. 서론입니다. 최근 남북 간의 관계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한때는 상당히 좋은 관계인 것처럼 보인 때도 있었는데요. 불과 얼마 전까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험악한 관계로 바뀌고 북한 쪽에서 한국의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 막말을 하더니 심지어는 개성에 있는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기도 하였습니다. 정말로 남북 간의 관계는 예상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한국 사회가 한 단계 성숙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얽혀있는 매듭을 풀어야 하는 숙제가 놓여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는 신자유주의 광풍을 누르고 경제 민주화 등이 더욱 진행되어야 하고 또 사회 전반적으로 실질적 민주화가 더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평소의 제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북한과 원만한 관계를 이끌어내거나 또는 그 이상 진전된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을 때 한국 사회도 한 단계 더 진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미우나 고우나 북한 문제는 우리가 끌어안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글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이 글에서는 북한의 불교의 관점에서 남북 통일과 북한 관련 문제의 쟁점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북한 관련 문제는 남북교류 또는 평화통일과 관련해서 생긴 문제를 의미합니다. 제가 원래 제목을 부여받기로는 아마 주제겠죠. 남북교류와 평화통일에 관한 쟁점과 그 불교적 대안이 이런 제목으로 썼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어떤 청탁을 받았고요. 제가 그 주제는 그 제목은 그대로 쓰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주제는 그대로 다 수용을 해서 논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2장입니다. 원효의 화쟁 사상에 근거한 남북 통일관, 그래서 총론적 입장이라고 제가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그러니까 불교의 통일관이 있다면 여러 가지 교리에서 불교의 통일관을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한국이니까 이왕이면 한국 불교에서 끌어낼 수 있으면 좋겠고 그 중에서도 화쟁을 가장 많이 말씀하신 원효 사상에서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되게 여기 고영석 교수님도 있지만 원효 화쟁 사상을 가지고 남북 통일에 관한 글을 쓴 학자들은 여러 명 있으세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남들이 덜 주목했던 법화 종료라고 하는 작품을 가지고 이게 이제 불교의 남북 통일관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9페이지 보시면 2장의 세 번째 단락을 봐주십시오. 두 번째 단락부터 봐야겠군요. 그러니까 법화 종료에서는요, 그러니까 법화경에 관해서 법상종과 삼론종의 견해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화경에서는 그러니까 법상종에서는 법화경을 불요의 경전으로 보고 있고요. 삼론종에서는 법화경을 요의 경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고대에서 강사로 있는데 이것도 제가 강의를 해요. 하는데 요의, 불요의란 말은 거의 못 쓰고 그냥 불완전한 가르침, 완전한 가르침 이런 식으로 바꿔서 설명을 합니다. 고대 학생이라고 해도 공부만 잘하지 불교는 거의 모르니까요. 예. 그런데요. 원효는 이 대립되는 가르침을 화쟁을 하는데요. 저희 그냥 선언식의 화쟁이 아니라 이거는 서로 마주보는 열차잖아요. 어느 한쪽이 맞으면 어느 한쪽이 틀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입장을 원효는 3단계 논법으로 화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단락을 보시면요.
처음에는 이제 법상종의 입장에서 삼론종을 봅니다. 그러면 이제 법상종의 입장이 옳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화경은 불요의 경전이다라는 입장에서 삼론종을 바라보고, 그렇다고 삼론종이 아주 틀린 건 아닌데 제한적으로 방편의 관점에서 타당하다, 이 정도의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삼론종의 입장에 서서 법상종의 입장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이제 법화경은 요의 경전이죠. 완전한 경전이 되겠고, 그리고 법상종의 주장은 방편으로서 제한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단락을 봐주시면요. 셋째요. 9페이지 맨 아래 밑에로 둘째 줄이군요. 이제 법상종과 삼론종의 입장을 종합하면서 비로소 원효의 입장이 나옵니다. 삼론종이 맞고 법상종은 틀렸다가 원효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법화경은 요의 경전이고 분리 요의 경전이라고 봤던 법상종은 틀렸다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러면 뭐 화쟁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삼론종에도 일부 문제점이 있고, 그러니까 법화경이 요의 경전이라고 본 거는 맞지만 그럼에도 다른 부분에서는 역시 틀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법상종이 틀렸지만, 그러니까 법화경이 불요의 경전이라고 말한 거는 틀렸지만, 그러나 법화경의 다른 해석은 타당하다.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법화경에 관한 그 삼론종의 입장을 손을 들어주지만 최대한 법상종의 입장을 수용하는 게 법화 종료에 나타난 원효의 화쟁 사상입니다. 저는 이렇게 대립되는 것을 원효가 어떻게 화정했는가, 여기에 착안해서 이것을 남북한의 문제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10페이지요. 두 번째 단락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3단계 논의를 남북 통일에 적용해 봅니다. 여기서는 원효가 남한 삼론종을 지지하고 북한 법상종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라고 저는 가정을 했습니다. 왜요? 그냥 농담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면 원효가 아무튼 신라니까요. 그 경상남북도에서 활동을 했으니 남한 사람이고 특별히 뭐 월북 안 했으면 남한을 지지했을 거라고 믿고 그렇게 논의를 전개합니다. 첫째, 남한의 관점에서 북한을 보면 남한 사회가 옳고 북한 사회는 제한적인 의미만을 갖습니다. 둘째, 북한의 관점에서 남한을 보면 북한 사회가 옳고 남한 사회는 제한적인 의미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 두 입장을 종합하면 남한이 옳고 북한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남한 사회가 옳다고 해서 모두 다 바람직한 것은 아니고 남한 사회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 북한 사회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해서 북한 사회의 모든 것이 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북한 사회에서도 장점이 많고 그 장점은 남한 사회에서도 수용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원효의 입장은 두 입장을 종합하는 데에서 나타나는데, 남한 사회가 바람직하다고 긍정하더라도 남한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버리지 않고 북한 사회에 대해 비판한다고 해도 북한 사회에도 장점이 상당히 있고 그 장점은 남한 사회에서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정리하면 남한 중심으로 통일을 한다고 해도 북한의 장점을 최대한 수용하자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섣부른 견해입니다만 저희 남한 사이에서 저희 일반적인 견해는 체제 경쟁은 이미 남한 우위로 끝났다 하는 분위기는 있는 것 같고 저로도 그게 특별히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저희가 흡수 통일 비슷한 형식을 취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일방의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도권을 갖더라도 최대한 북한의 입장을 들어줘서 아주 그 불필요한 마찰은 최대한 줄이려는 자세, 그것이 원효의 법화 종료에 나타난 화쟁 방식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3. 북한의
북한 관련 문제 쟁점입니다. 여기서는 제가 4가지를 끄집어냈습니다. 11페이지요. 1. 북한 인권 문제 해법에 관한 대립이 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내용이니까요. 첫째 줄 보시면 2014년 2월 7일 유엔의 북한 인권조사위원회는 2개 보고서를 인권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건너뛰어서요. 거기 이제 네모 박스 한걸 보시면 북한의 정치 수용소에 구금된 수감자들인데 그 인원은 약 8만에서 12만 정도이다 등등의 인권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 단락이요. 이러한 북한의 인권 문제는 남한 사회에서도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쪽의 입장에서는 북한 인권법의 제정을 주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진보 쪽의 입장에서는 정치 현실주의적 접근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립이 있습니다. 페이지 넘겨서 12쪽으로 가겠습니다. 민족주의와 탈민족주의의 대립이라고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20세기 말에 사회주의가 붕괴하고 21세기 초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한국 민족주의는 비판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역사학계에서는 탈민족주의 논쟁이 생기고 국사 해초론까지 등장하게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평화 통일의 담론으로까지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평화 통일의 이론적 근거로서 민족주의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도전하지 않았다가 이전처럼 2000년대에 돌아와서는 이 민족주의에 대해서 이제 반성하는 어떤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 평화 통일의 근거로서 민족주의와 또 진전된 주장. 1. 민족주의는 평화 통일의 근거로서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남북 통일의 정당성은 한민족의 정치적 공간과 문화적 공간을 일치시키는 한민족의 통일 민족 국가의 형성에 있으므로 민족주의가 통일 한국의 이념적 좌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한 민족 한 나라였는데 외세에 의해서 둘로 나눠졌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는 오랫동안 너무나 당연한 저희들의 신념이었는데 이런 신념들이 도전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얘기는 이제 민족 형성에 국가 민족, 문화 민족이 있다 이런 얘기를 소개하고요. 그런데 문화 민족에서는 남북한이 서로 동질성이 있지만 국가 민족에서는 서로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13쪽 2 탈민족주의를 보겠습니다. 조한혜정 교수님 아마 연세대학교 교수님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넷째 줄 봐주십시오. 조한혜정은 일부 지식인이 북한에 품고 있는 낭만적 민족주의에 대해 비판하고 있고 아울러 북한에 대해 문화 상대주의 관점에서 볼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아주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13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 한번 봐주십시오. 조한혜정 교수님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동화가 아니라 공정적인 통합이며 이 작업은 문화 상대주의의 전제가 확실하게 뿌리 내리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남북의 문화적 토감은 내부의 이질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로 인해 생긴 이점을 살려낸과 동시에 그로 인해 생길 갈등에 예민하게 대응하는 힘을 길러가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하며 이런 식의 입장이 기존에 저희가 그냥 통일의 이념으로서 민족주의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도전장을 내고 있고 또 내용을 지금 검토해보면 알 수 있듯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내용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14페이지 동그라미 권혁범 선생님의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거기에 5째 줄이 되겠네요. 권혁범은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권혁범은
통일의 당위성으로 당연히 수용되는 내용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거나 통일의 당위성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서 민족주의에 근거한 이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서 아무도 부정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선 퀘스천 마크를 던지고 있습니다. 15페이지요. 첫째 줄 보시면 그러면 권역범이라는 사람은 그러면 통일을 반대하느냐? 아니 그런 건 또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권역범이 분단 체제의 현상 유지에 대해서 또 찬성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또 문제가 있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단락을 봐주시면 또한 권역범은 북한에 대한 남한의 민족적 휴머니즘 속에서도 제국주의적 속성이 깃들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 재밌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은 북한 정권에 대한 강한 배타적 증오감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을 불쌍하게 바라본다. 정권과 주민을 구분해서 보기 시작했다는 것은 반이성적 메카시즘의 광풍 속에서도 살아남은 민족적 휴머니즘의 다행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것은 에드워드 사이드의 표현처럼 만남의 주도권 싸움에서 권력을 가진 쪽에서 상대를 약자로 규정하고 구제의 대상으로 삼아 통제하려는 제국주의적 속성의 발로이기도 하다. 저희가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면서 일종의 측음지심을 갖는 것까지는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 측음지심 뒤에는 우리가 우월하다는 어떤 제국주의적인 그런 속성이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은 부정하기도 또 어려운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권역법은요. 남한의 그 개혁적이고 합리적인 시민사회 토대를 넓히는 것이 통일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민족주의에 대해서 이제 문화적 상대주의나 민족주의에 대한 어떤 반론을 통해서 지금 저희 남한 사회에서는 두 개의 쟁론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화노선과 통일노선의 대리. 한국 사회에서는 한동안 통일이 지상의 과제였으나 2000년 이후 변화의 조짐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2000년 이후 진보 진영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면 평화를 우선시하는 입장과 통일을 우선시하는 입장의 노선의 차이가 생겼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분단체제 극복의 과정을 놓고 노선의 차이가 생겼습니다. 여기서는 그 대표적인 예로서 최당직 교수님과 백낙천 교수님의 견해 차이를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두 분 다 한국 진보 진영의 대표적 이론가인데요. 논의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최당집 선생님은 평화를 우선시하는 입장에 속하는 인물입니다. 최당집이 통일을 우선시하지 않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통일을 한국인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한다면 남북한의 일방적인 사회경제적인 차이로 인하여 그것이 반드시 폭력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폭력적인 그리고 사회경제적으로 극심하게 불평등한 두 개의 사회를 통합하는 고통스러운 문제를 수반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저도 학문적이 아니더라도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너무 차이가 지는데 이걸 통합하면 통일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등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최당직 교수도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단락은 내왔어요. 그런데 최당집이 통일보다 평화를 우선시하는 것은 그의 남한사회에 대한 관점에 근거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최당집은 남한은 근대화되고 자족적으로 완성된 사회이자 국가이며 체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인용문 좀 봐주십시오. 동시에 적어도 오늘의 남한 사회는 분단 시대라는 정의가 함의하듯 불안정하고 불안전한 반쪽의 정치 체제가 아니라 근대화되고 자족적으로 완성된 사회이자 국가이며 체제라고 할 수 있다. 이게 백낙천 선생님에 대한 아주 본격적인 반론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17페이지요. 이어 백낙천 선생님 견해를 보겠습니다. 셋째 줄 봐주시면요. 예,
그렇군요. 벌써요. 예, 백낙청은 분단체제 아래서는 남한에서는 제대로 된 민주화도 이룰 수 없고 대의조성도 벗어날 수 없다고 봅니다. 이렇기 때문에 두 사람 차장직 백낙청은 통일과 평화 가운데 어느 것을 강조할 것인지 서로 견해가 다르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요. 북한의 전통 철학의 연구 원칙에 대해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18쪽을 봐주시면요. 1. 제가 5분 남았어요. 이제 있으면 날아다닐 때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주체성의 원칙이 있고요. 18쪽 보면 당성, 노동 계급성의 원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19페이지 보시면 역사주의적 원칙이 있습니다. 뭐 하나하나 다 소개해드리면 좋겠습니다만 시간이 없어서요. 그런데 보시면 19페이지 보시면 이러한 그 북한의 전통 철학 연구 원칙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판을 어떤 식으로 이제 조화를 이루어 나갈 것이냐, 거기에 대한 불교에 대한 무엇냐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1. 북한 인권의 문제에 대한 불교에 대한 불성. 그죠? 그러니까 저희가 불교의 입장에 선다고 할 때 북한 인권 문제를 어떻게 볼 거냐. 그죠? 저희가 여기 보시면 1의 두 번째 단락. 이러한 문제에 대한 불교에 대한은 무엇인가? 우선 불교의 불성 사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승경정 계열의 열반경에서는 모든 중생이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다른 각도에서 말하자면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는 고귀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중생에서 인간, 사람으로 범위를 좁히면 모든 사람은 여러 사회적 조건을 따질 것 없이 그 자체로 부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고귀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불성 사상을 북한 사람의 인권 문제에 적용한다면 북한 사람도 부처가 될 수 있으므로 모두 고귀한 존재이므로 이들의 인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도출됩니다. 그러므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불교에 대한은 북한 인권을 그냥 넘겨서는 안 되고 중시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불교의 또 특유의 방편의 정신이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남한사회가 아무리 주장한다고 해도 북한사회가 쉽게 바뀌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불성 사상에 입각해서 북한 인권 문제는 중시하지만 또 남한사회 일각 진보 쪽에서 말하는 정치적 현실주의를 고려해서 방편의 입장에서 최대한 우리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조심스럽게 우리가 영역을 넓혀가야 된다는 것이 불교적 대안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성과 방편의 정신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대안이 될 것이다 하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민족주의와 탈민족주의 대립에 관한 불교의 대안. 저는 여기서는 영기설에 주목을 했습니다. 23쪽입니다. 넷째 줄 두 번째 단락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불교의 대안은 무엇인가요? 필자는 영기설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영기설에 대해서 경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저것이 없으며, 이것이 생기기 때문에 저것이 생기고, 이것이 멸하기 때문에 저것도 멸한다. 이러한 영기에 이치는 사물이 서로 의존하고 있다는 상호 의존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사물도 서로 관련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 만물의 어느 것도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기의 이치에 대해 좀 더 확장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과 사회 공동체의 상호 의존성입니다. 개인과 사회 공동체를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저것이 없다는 영기의 가르침에 대해 배우면 다음과 같이 될 것입니다. 사회 공동체가 있으므로 개인이 있고 사회 공동체가 없으므로 개인도 없다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은 사회 공동체에 의지하고 사회 공동체는 개인에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 개인의 삶이 사회 공동체에 의존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면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잘못된 개인주의는 힘을 잃을 것이고 사회 공동체를 위하는 사고방식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주의를 강조하면 이것이 잘못 수용될 경우 사회 공동체를 무시하는 경향이 강하게 되고 또한 사회 공동체만을 강조하는 것도 사회 공동체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과 사회 공동체가 서로 의존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면 굳이 민족이니 국가니 하는 이념을 주장하지 않고서도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할 마음을 일으킬 수 있다. 영계의 가르침이 사회 공동체와 개인은 상호 의존적 단계라고 한다면 그 중간 단계에 있는 국가나 민족이라는 개념을 건너뛰고도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 자세는 나을 수가 있다. 그렇다면 불교의 입장에서는 꼭 민족주의를 택하지 않고도 탈민족주의 관점에서 우리가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고귀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그러나 현실에서 민족주의가 많은 사람한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방편의 관점에서 역시 통일을 위해서는 조그마한 어떤 힘이라도 다 통합을 해야 할 텐데 탈민족주의만 강조하면서 민족주의를 배제한다는 건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교의 영기설은 민족주의를 넘어서 있는 것이지만 방편의 관점에서 민족주의도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는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이게 불교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한테 한 5분만 더 줄 수 있으신가요? 예, 마무리. 예, 그러면 이제 평화와 통일의 대립에 관한 불교의 대안을 보시면요. 여기서 이제 진보 진영에서 평화 우선과 통일 우선의 대립이 나타났는데 이제 저는 이거를 방편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24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시면 그게 법화궁의 화성유품 얘기예요. 화성유품에서 이게 길잡이가 상인들을 이끌고 가는데 너무 길이 힘든다고 해서 너무 도망가겠다고 하니까 중간에 이제 방편으로 변화된 성을 지었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원기를 찾자 그거를 없애고 목적지로 끌고 갔다고 하는 건데 불교의 방편 정신도 이와 같아서 통일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평화는 중간에 변화된 성, 화성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평화와 통일의 대립을 방편의 관점에서 통일은 목적이요, 평화는 과정으로 봐서 충분히 두 논의를 화해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입장을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25쪽에 4. 북한의 전통 철학의 연구 원칙에 대한 불교의 대안을 보시면 우선 여기서는 이건 관용을 제시하고 싶었어요. 자비와 관용. 근데 여기서 이제 관용이 불교의 명확한 용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인욕을 잡았고요. 인욕은 욕됨을 참는 건데 나와 견해가 다르더라도 그것을 참아주는 거니까 인욕을 우리 일상용으로 관용으로 바꿔볼 수가 있다라고 봤고요. 그 다음에 26쪽을 보시면 우리가 인도 불교, 부파 불교가 20개라고 하는데 서로 자신의 독립성은 지키면서도 자신과 견해를 달리했다고 해서 배척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서양 기독교사에서는 완전히 이단 숙청의 싸움이었는데 아주 대비된다고들 얘기하죠. 그런 관용의 덕이 있었다. 인욕의 덕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저희가 남한학계 전통 철학 연구에 주도권을 주지만 그래도 저희가 인욕하는 마음으로, 관용의 마음으로 북한학계 주장에도 일부 배울 점이 있다면 제한적으로 수용을 하자. 그리고 제가 좀 잡다하게 이러한 점은 수용할 수 있다라고 써놨습니다만 시간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건너뛰겠습니다. 예, 29페이지 이제 마지막입니다. 1분만 더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셋째 줄부터 보시면요. 그리고 이러한 불교적 대안은 원효의 화정 방식에 의한 남북 통일 간의 또 다른 전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효의 화정 방식에 의한 남북 통일과는 남한이 옳다고 하면서도 북한의 장점을 최대한 수용하자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위에서 제시한 4가지 불교적 대안도 이러한 내용을 사안에 따라 다르게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옳지만 그렇다고 어느 다른 한쪽을 배척하지 않는 것이 사안별로 4가지에서 다 드러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원효의 화쟁 사상이 또 다르게 저는 적용을 한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맨 아래 단락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국 사회가 한 단계 성숙하기 위해선 북한의 문제가 풀려야 한다는 것은 모두 인정하는 점일 것입니다. 이러한 한국 사회의 당면한 과제에 대해 불교의 풍부한 문화적, 사상적 자원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한국 사회도 더 진전할 것이고 동시에 불교도 한국 사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선 발표문의 문제의식이 대단히 소박한데 주로 이제 북한과 얽혀 있는 매듭을 풀어야 한다. 그다음에 북한과 원만한 관계를 이끌어간다.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의식의 전부인 것처럼 이제 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북한과 얽혀 있는 매듭을 이렇게 조금 구체화하지 않으면 아까 이제 왜냐하면 이게 이제 본론에서 문제가 됩니다. 아까 조한회정에 이게 재밌다. 이게 저는 이제 체제 문제를 이 문화 상대주의로 접근하는 건 사회과학자의 기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이제 대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이데올로기나 뭐 문화의 차원으로만 한정한다면 조한회정을 끌어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얽혀 있는 문제의 구체적인 게 뭔지 그리고 그것을 왜 또 어떻게 풀어야 될지 누가 언제 풀지 뭐 이런 것들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채 어쨌든 문제 제기가 아주 규범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가지 쟁점을 다루겠다라고 그거는 굉장히 분명하게 제시를 하는데 하여튼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지점에서 저는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 첫째 발표자가 생각하는 매듭 남북한 간의 매듭이겠죠. 이 매듭에 뭐를 이렇게 지금 논의하겠다는 건지 이런 게 이제 물론 뭐 아까 네 가지 쟁점 이런 것들을 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게 남북한 간의 통일에 관련해서 이제 그 매듭이 풀려지면 다 되는 건지 이런 문제가 이제 일단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네 가지 분명하게 한정한 쟁점 그거 해결된다 해서 남북한의 이 매듭이 풀어지는 그거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보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뭐 제가 이렇게 좀 이 장에서 훨씬 더 이제 풍부하게 제시하고 싶었는데 일단 그 글의 흐름에 따라서만 토론을 하겠습니다. 3. 제2장에서 원효의 화쟁 사상에 근거한 남북 통일관을 불교의 발표문에 이제 총론적 입장으로 이제 삼은 것입니다. 그건 뭐 연구자의 자유이고 또 그것을 내용을 전개한 거에 대해서도 뭐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 체제의 문제가 아니라 체제의 뭐 경쟁이 아니라 통일에 대해서 남한을 요의 혹은 완전한 것 이것으로 전제하는 건 자칫 오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뭐 남한은 통일에 관한 한 완전의 입장이고 북한은 불완전하고 이렇게 전제해버리면 그게 과연 통일에 도움이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총론적 입장이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 어쨌든 총론적 입장을 취했는데 그 입장이 3장 이하의 본론 전개를 하는데 이 프레임으로 갖는 이론적 구속력이 이제 저는 좀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특히 제3장 이하의 내용이 이제 주로 불성, 연기, 자비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처리되는데 오히려 이제 화쟁이라는 틀을 제시했으면 그 화쟁이라는 틀로 내용을 전체를 끌고 가고 다만 이제 이 불성, 연기, 방편, 자비뿐만 아니라 불교의 주요 개념들을 그 화쟁의 논리를 방어하는 개념들로 개념적 장치로 사용하는 게 이제 이 논문의 의도에 맞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 지점에 묻고 싶습니다. 원효의 화쟁 사상에 근거한 남북 통일관과 그 다음에 네 가지 개념의 관계는 도대체 어떻게 돼 있고 이 관계를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러는지 이런 게 이제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또 이 지점에서는 뭐 제가 좀 이걸 이 발표자의 범위를 뛰어넘어서 좀 다른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어쨌든 원효 스님이 활동하던 시기에
한반도 혹은 동아시아에 여러 가지 이제 불교 사상이나 학파가 이렇게 어떤 수용이 되고 또 그것을 보는 관점들이 다양하게 이제 혼란스러울 때 그것을 대학자가 한번 정리해주고 이거는 뭐 저는 사상이나 이념을 통일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제 기반이고 그것이 저는 통일신라, 뭐 신라 통일신라 그 이후에 한반도 또 질서 이것을 정리하는데 상당히 힘을 가졌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저는 원효의 화쟁이 이념 혹은 사상을 정리 질서 잡아주는 그걸 뭐 저는 이거 제가 여기 표현에 변이 다양한 학파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을 보통 진화론에서 변이라고 새로운 변화가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화쟁적 차원에 처리하는 것 이걸 이제 재안정화 이게 이제 진화론에 따르는 개념인데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다시 변화 이후의 사회를 질서 있게 만들어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런 점에서 원효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했다. 그리고 우리 통일과 관련해서 그 점이 저는 이제 굉장히 강조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시각에서 3장 이하를 정리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불성, 연기 이런 불교의 개념들과 그 발표자의 내용들을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학을 전공한 필자가 사용한 현미경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발표자가 망원경으로 스케치한 본론의 내용이 엄청나게 대담합니다. 왜냐하면 구멍이 제가 보기엔 브랭크가 이제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선 3장에서 북한 관련 쟁점을 그 4가지로 이렇게 한정했는데 물론 자유일 수 있는데 저는 그걸로 한정해서 이렇게 북한 관련 쟁점을 정리하는 것에 별로 이렇게 썩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렇게 화쟁 얘기를 하면서 아까 진보 진영 내부의 평화 노선과 통일 노선의 대립 이거는 진보 진영 내부에서 이렇게 그 대립을 할 게 아니라 진보와 보수 간의 대립을 어떻게 화쟁할 거냐 이게 훨씬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한 거겠죠. 남북한 통일과 관련해서 이 남한의 소위 담론 지점을 보더라도 진보 진영 내부의 차이는 물론 뭐 진보 진영 안에서의 대립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통일과 관련해서는 최소한 진보와 보수 사이에 사상 대립 혹은 노선 대립을 어떻게 화정할 거냐 이렇게 이제 논의 가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런 문제들이 이제 숱하게 이제 글에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자가 묻습니다. 발표자 과연 이 구멍을 어떻게 메워 갈지 이런 싶고요. 보통 이제 제가 전공하는 사회과학에서는 사회계 통상 계보 해겔 마르크스 쭉 이어지는 하버마스 등등의 계보에 따르면 체계적 층위 즉 경제와 정치의 문제 차원 레벨 혹은 디멘전의 차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세계의 층 통상 문화 공동체 뭐 시민사회 그 다음에 그리고 이 둘 간의 관계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 체제 문제와 관련해서 또 통일이라는 이 변화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고 보통 그런 수준에서 이제 논의를 보통 하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이론적으로도 구멍을 메우기가 수월하고 경험적으로도 구멍을 메우기가 굉장히 수월한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통상의 이제 이 관행 우리가 갖고 있는 학문적 계보에서 보면 대단히 어색한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5번째, 앞서 논의한 구멍 외에도 제4장은 또 다른 구멍을 만들어내는데 앞에 4가지 개념, 불성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인권 등등 해서 1대1로 대응시켜 논의하는데 당장 북한의 인권 문제는 불성의 문제로 물론 논의할 수도 있지만 자비 개념이라 방편 개념, 연기 이런 개념들을 다 동원할 수 있는 거죠. 나머지 3가지 쟁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반증 가능성이 다 열려 있습니다. 그걸 왜 하나하나씩 이렇게 논의를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반증 가능성에 대해서 발표자는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뭐 이 점에서도 저는 아까 이제 이미 얘기했습니다만 총론적 입장을 되살려서 원효의 화쟁 입장에서 이제 4가지 문제, 4가지 쟁점을 화쟁의 관점에서 처리하고
그걸 설명하는 과정에, 처리하는 과정에 이 개념적 장치뿐만 아니라 불교의 뭐 다양한 다른 개념들, 경전들 이런 것들 폭넓게 활용해서 정리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토론 마치겠습니다. 그 논평이 갖고 있는 의의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 열심히 준비를 했고 제 나름대로 구멍 없이 쓴다고 쓴 겁니다. 그런데 이제 논평자는 구멍 덩어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일정 부분 제가 생각하지 못한 대목을 분명히 지적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그러면 제가 유리한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동의한다기보다는 유리한 것. 그러면 32쪽에 자비, 방편, 연기 개념들이 서로 겹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진짜 그런가 하고 따져봤어요. 다시 집에 가서 이 논평문을 본 다음에 다행히 크게 겹치지를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북한의 전통 철학 원칙을 제가 인욕의 관점에서 수용을 했는데 연기의 관점으로 어떻게 수용을 할 것이며 뭐 자비로요? 그 북한 애들 뭘 알겠어? 이런 식이라 그러면 그거는 설득력이 없고요. 그다음에 불성. 북한 학자도 불성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거 틀렸겠어?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맞지가 않기 때문에 요 개념은 지금 반론하신 개념처럼 불성에 있어서 일부 겹칠 개연성을 지적한 거는 맞습니다만은 불성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인권에서 왜 북한 인권을 중시해야 되냐? 불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때는 설득력이 있는데 북한 사람을 우리가 자비롭게 보자. 이거 조금 제가 볼 때는 좀 이상하고요. 그 다음에 북한과 남한이 연기적 관계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대등하게 보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불교 만능주의에 빠져서 저는 몇 가지가 서로 경쟁을 한다고 할 때는 우리의 상식에 맞춰서 가장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개념을 가지고 채택하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4번은 논평자 견해가 맞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이걸 쟁점을 뽑을 때 이 안에 무슨 내부적인 어떤 프로세스가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제일 처음에 생각한 게 불교적 대안을 어떻게 제시할 수 있을까를 고려를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고려를 할 수가 없었고 이런 고려를 하면 불교적 대안을 어떻게 뽑아냈지 제 역량 밖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불교적 대안을 뽑을 수 있는 걸 먼저 제시하고 그리고 문제를 골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뭐 제 역량 바깥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는 없고요. 예, 그만하려니 넘어가겠습니다.